남한의 근대 연극의 주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1930년대 초의 극예술연구회에는 많은 문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단적 정체성이나 어떤 사회 문화적 특징을 규정한다면 남한 연극 혹은 우리 근대 연극의 신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도 어떤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예술연구회의 주류로 참여했던 문인들의 면면, 그들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시인 김광섭이 박용철에 대하여 쓴 글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안에는 극예술연구회에 참여했던 문인들의 이름이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글 자체의 내용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에 대한 이해도 넓혀주는 것 같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시인 박용철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 소개해드리는 김광섭의 글, 박용철의 인간성과 예술은 박용철이 죽은 후에 그의 전집이 출판되자 김광섭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시인 김광섭이 시인 박용철에 대하여 쓴 박용철의 인간성과 예술입니다. 용화에 대해서 나는 몇 번 글을 썼어도 또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하고 싶다. 이것이 용화가 나에게 주고 간 것이요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일 것이다. 용화는 인간으로서 결점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모가 나거나 미운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게 남은 용화는 맑고 깨끗하고 지조 있고 정다운 인간이요 또 시인이었다. 용화가 간 뒤에 친한 동무 사이에는 기억되는 여러 가지가 남았다. 이것이 친우로서의 용화였다. 용화가 간 뒤에 영랑은 그의 뛰어난 재질을 말했고 헌구는 그의 총애와 애정을 말했고 일본은 그 겸손과 노력을 들었고 진섭형은 그 천진을 말했다.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우리는 용화가 갑작스레 참새처럼 뛰는 것을 보았다. 기재형은 손뼉치며 웃었다. 이유를 물었으나 이것은 성격에서 솟은 무의의 한 행동이었다. 어느 날 집에 찾아갔더니 찬물을 마시다가 찻잔을 그냥 들고 마시며 나왔다. 이 동심은 진섭형의 발견이었다. 그는 또 재미를 좋아하였다. 특히 언어에 대한 그 취미가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하윤형을 청하여 화투하기를 좋아하였다. 하윤형의 입에서는 언제나 재미나고 걸직하고 묘한 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수두룩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늦게 술을 마시고 부인 몰래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 들어가다가 아궁이에 빠졌다는 것은 일보가 언제든지 용화를 만나면 하는 농담이었다. 호주가 주부 몰래 자기 집 담장을 넘는 것도 용화의 소박한 성격이 아니면 없을 일이었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연극도 하고 싶고 영화도 구경하고 동무들도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많았으면서도 차츰 몸이 쇠하여지자 용화는 육체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일찍 건강을 잃어서 육체가 외출의 의사와 자유까지도 구속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다. 또 건강한 사람끼리만 몰려 다니기 쉬웠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섣달 금음날 밤 우리는 사람을 보내어 용화를 청하였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는 잘 움직여지지 않을까봐 일보와 헌구와 누구누구누구의 이름까지 썼다. 목에 명주솜을 두르고 왔다.
어머니가 추운 날 아기를 내어놓는 것처럼 부인의 손으로 목에 솜을 둘러보냈다고 우리는 놀려댔다. 용화는 노래할 줄은 모르나 재미있게 놀았다. 그는 노래 대신에 괴테의 시를 외우는 때가 많았다. 그날 밤 용화는 나에게 조그마한 구겨진 종이 조각을 쓴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제3부에 실린 너의 그림자라는 시였다. 하이 흰 모래 가히 없고 적은 구름 위에 노래는 숨었다. 아지랑이같이 아른대는 너의 그림자 그리움에 홀로 여위어 간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가 했다. 이 시는 이 시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설명을 할 수 없는 시이다. 그리하여 이날 밤은 우리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밤이 되었다. 섣달 금음날 제야와 한 가지로 그것이 용화와의 최후의 술잔이었다. 어찌 보면 그 술잔이 용화의 병을 더 해롭게 했을지도 모르겠고, 어찌 보면 시는 이미 알고 우리의 우정 사이에 몇 잔의 술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다. 그러나 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용화의 인간성의 미덕일 것이다. 용화의 시 속에 색동저고리로 모여진 영, 미, 불, 각국의 아동시는 모두 다 용화의 이러한 인간성과 천진스러운 자연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연령으로 보아 용화는 20세기보다 3년 연하였고 차츰 중년에 가까워지는 연령이면서도 그의 시정신 속에서 이 색동저고리는 인생과 생활을 미화시키는데 커다란 기여가 되었다. 용화에게 있어서 어린 연대를 아름답게 차려줄 것은 이 색동저고리에 실려지고 모여져야 할 아름다운 색채와 무늬와 애정과 유희였다. 만일 용화의 생명이 더 길었다면 이 색동저고리로 표징되려는 어린이 주선은 더 넓은 세계에서 꾸며졌을 것이다. 그러나 용화는 옷감만 마련해 놓고 자기가 디자인한 대로 색동저고리를 다 만들지 못하고 갔다. 대개 인간이란 유년기나 소년기를 무시하기 쉽고 또 그 의미를 얻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용화에게 있어서는 그 어린 연대가 성장하는 순서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란 인생으로서의 큰 손실색이었다. 소년기가 인생을 비평하고 주장할 수 없는 인생을 그는 거부하였다. 이러한 인간성으로 용화는 자기의 시의 성장을 의도하였다. 그의 창작시는 전체로 70여 편에 불과하였고 그것조차 발표된 것은 절반도 안 되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과작하였다. 너무도 시를 아까워하였고 감정의 낭비를 절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시의 탄생의 모든 조건을 구비시키고 최후의 결정을 시로 짜내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 밑에는 독일의 괴테, 하이네, 영국의 로세티, 콜리지, 하디, 브리치, 아일랜드의 예이츠, 무어, 미국의 로웰, 데이비스, 사라 티스데일 등 세계 인류의 시인에 통하는 길이 있었다. 이 길이 용화가 시의 공화국으로 다니는 길이었다. 또한 이것이 그의 시의 교양이 되었고 따라서 그의 시의 위치였다. 너무도 깊이 짜서 어려운 시도 있으나 용화의 시는 전체로 보아 소박한 서정시였다. 이 서정이 고요한 마음이 되어 현실을 보았다. 이렇게 고요히 보고 느끼고 다음에 그는 고요히 펜을 들었다. 그 가슴에는 혹은 열도 나고 혹은 불꽃도 일고 혹은 물결도 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날고 사랑도 되고 슬픔도 되었으나 그의 하늘과 땅에는 번개나 우레는 별로히 없었다. 평온한 자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까지든지 고요한 서정 시인이었다. 소악마 같은 몇 편을 빼놓으면 그의 시는 모두 다 곱게 흐르려는 서정의 기복이었다. 오직 정의 흐름이 원류가 되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오는 색채의 감각은 극히 드물다. 그의 감각은 시상을 모아다가 그의 가슴에 맡겨놓고 자는 것 같다. 가슴은 그것을 정으로 대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체 같은 형성을 가지는 때도 많다.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에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해살 짓는다.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하며 노래 부른 떠나가는 배는 항구를 뒤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보며 떠나가는 마음을 슬퍼한 백조의 노래였고, 싸늘한 이마는 어두운 현실 그 어느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모두 다 빼앗기는 듯한 눈덮개를 나리고,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랴. 까만 귓두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랴 하는 슬픈 엘레지였고, 비 내리는 날 비인지 눈물인지 그 속에 묻혀서 아까운 갈매기들은 다 젖어 죽었겠다 하며 노래한 이 갈매기는 한없는 동경의 상실에서 오는 용화의 현실적 비탄이었다. 이 밖에 선녀의 노래, 시집가는 시약시의 딸, 고흔 날개들도 모두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이 묻혀지는 현실을 변형시킨 이상의 추궁에서 오는 비가들이었다. 그러면서 아,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오르리까 하고 회의도 하였다. 이러는 중에 조금 하면 허무의 나라를 방황하기 쉬웠으나 그것은 항상 서정으로 끝이고 의식의 위기를 범치 않았다. 육체를 해탈하고 바람이 되어 너울거리는 나비와 꽃잎 사이로 속살거리는 입술과 입술 사이로 거저 불어 지나는 마음 없는 바람이로다 하는 노래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들 가운데서 특히 고향에 대한 시가 적지 않으니 용화의 고향은 지리의 고향과 육체의 고향과 마음의 고향 영혼이었다. 이 고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어떤 때에는 어린 때 꿈을 엄마 무덤 위에 남겨두고 떠도는 구름 따라 가는 허무한 심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 근저에는 무상의 명령이 숨어 있었다. 이것이 용화가 마음과 영혼을 두고 다니는 본능의 고향이요 또 고향애의 이념이었고 또 용화의 시의 질이었다. 아직도 그의 시에 대해서는 말과 글이 많이 남았다. 그러나 이것은 평론집 첫머리에 실린 시적 변용에 대해서를 읽으면 유형 무형의 만상이 시의 얼굴로 변하여가는 정신적 경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시단 30년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글이다. 시가 탄생하기까지의 보고다. 이 보고는 정신문화의 중대한 일면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시학이다. 피 속에서 자라는 파란 꽃, 빨간 꽃, 흰 꽃. 피보다 더욱 붉게, 눈보다 더욱 희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 우리의 모든 체험은 피 가운데로 용해된다. 무슨 솜씨로 피 속에서 시의 꽃을 피어나게 하느뇨. 변종을 만들어내는 원예가, 교묘한 배합, 고안 기술 변종 발생의 찬스. 영감이 우리에게 와서 시를 수태시키고 수태를 고지하고 떠나간다. 용화의 시는 이렇게 피의 윤리에서 생성한다. 피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다. 거기에서 솟아나는 시. 이것이 용화의 시다.
이렇게 하여 용화는 아름다웠고 사랑스럽고 슬픈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육체 없는 그의 영혼이 다시 순수한 시의 육체를 가지고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 있음을 느낀다. 생과 사 사이는 멀지 않다. 오직 지표 한 장이다. 우리와 용화 사이에 이 지표가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는 장벽도 없고 국경도 없다. 그러나 생각하고 찾아서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이 있던 것이 없어진 것. 이것이 죽음인가? 하이안 장정에 금자 박힌 두 권의 책. 이것은 용화의 전부가 아니었는데 너무도 일찍 전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것도 죽음의 한 의미 같다. 그러나 우리는 용화의 남긴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와서 남을 상하게 하지 않고 가는 일은 얼마나 숭고한 일일까. 그러나 또 이 세상에 왔다가 생각하고 지닐 수 있는 것을 두고 간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냐. 이 두 가지를 인간과 예술을 통하여 두고 간 사람이 용화요, 또 용화가 그 시인이다. 원컨대 지하의 자리에 등을 켜주고 꺼주는 아름다운 시신이 용화의 옆에 있으라.